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세고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K자연추의 안내자 유형준 약사입니다. 오늘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면역력과 림프순환입니다. 면역력을 얘기하기 전에 설명해야 될 것이 병원성 미생물입니다. 병원성 미생물은 감염증을 일으키는 기생생물로서 이 기생생물이 미생물일 때 병원성 미생물이라고 합니다. 병원성 미생물은 크게 바이러스, 세균, 진균, 원충으로 분류됩니다. 진균은 여러분들이 곰팡이 아시죠? 여러분들 여름철에 이렇게 파랗게 빵에도 쓸고 요즘 겨울철에는 귤에도 퍼렇게 곰팡이도 올라오는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진균입니다. 원충은 기생충까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작은 기생충, 큰 기생충인데 그런 기생충들이 원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에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 바이러스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많은 분들이 바이러스가 무엇인지 짐작은 하고 있고 대충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바이러스와 세균을 구분하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정확하게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바이러스와 세균을 구분하는 것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바이러스와 세균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명체의 조건 3가지를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상의 3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스스로 자손을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영양분을 먹고 대사해서 에너지를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외부 반응에 적응해서 진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3가지가 모두 다 이루어지면 완벽한 생명체고요.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완벽한 생명체가 되지 못합니다. 세균은 스스로 자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둘째, 스스로 영양분을 먹고 소화시키고 에너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외부 반응에 적응해서 진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균은 이 3가지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한 생명체입니다. 하지만 바이러스는 스스로 자손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영양분을 먹고 에너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외부 반응에 적응해서 진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흔히 우리가 반생명체라고 합니다. 스스로 그렇게 생명체의 역할들을 다 못하지만 이것들이 숙주에 들어가면, 그러면 숙주의 도움으로 자기의 자손을 남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숙주의 도움으로 에너지를 섭취할 수도 있고요. 숙주의 도움으로 환경에 적응해서 진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생명체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생명체 역할을 못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거를 반생명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바이러스가 우리 몸 밖에서 존재할 때는 그냥 화합물입니다. 생명체가 아닙니다. 그냥 화합물입니다. 하지만 이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가면 생명체로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다해서 생명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생명체, 반은 생명체, 반은 화합물질, 이런 개념입니다. 이 바이러스의 크기는 보통 세균의 크기가 1에서 5마이크로미터라고 그러는데, 바이러스는 세균의 크기에 비해서 적게는 50분에서부터 많게는 1000분의 1 정도 하는 크기입니다. 여러분들 50분, 세균도 눈에 보이지 않게 아주 작은데 바이러스는 그보다 훨씬 작고 1000분의 1이면 훨씬 더 작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치료약으로는 세균은 항생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무기가 생겼죠. 거의 모든 세균은 페니실린의 자극을 받으면 죽습니다. 그렇지만 바이러스는 백신이 있긴 하지만 그 백신조차 어떻게 돼요? 그 유효기간이 되게 짧고 요새는 어떻게 돼요? 변종 바이러스들이 많이 생겨서 그것이 과연 유효한지도 사실은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아주 극히 일부에서의 백신과 치료제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바이러스에서는 백신과 치료약이 없습니다. 또한 2차 감염 여부에서는 세균은 항생제가 생긴 이후로 거의 2차 감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이러스는 2차 감염이 잘 되죠. 혹시 여러분들이 2차 감염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다시 설명드리면, 바이러스 감염자로부터
접촉속으로 해서 여러 감염을 2차 감염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우리 코로나 때 2차 감염자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그 2차 감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이러스는 우리 몸 밖에 있을 때는 생명체가 아니지만 우리 몸에 들어오면 바이러스가 생명체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몸을 병들게 하고 우리 몸 밖에 나가서는 또 어떻게 돼요? 급격하게 빠른 전염으로 해서 다시 생명을 연장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볼까요? 자, 세균에서 싸움은 항생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진균과의 싸움은 그다음에 항진균제가 있습니다. 원충과의 싸움에서는 항원충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는 제대로 된 거의 대부분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항바이러스도 없고 백신도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바이러스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만든 그런 의약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바이러스와 전쟁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면역력을 정상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면역세포들이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충분히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 때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의 사망률은 백신이 개발되기 전에 1%였습니다. 1%라는 소리는 뭐냐면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이 1%는 사망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99%는 아무 약을 쓰지 않고도 죽지 않고 살아남았고 그 다음에 현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99%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워서 이긴 것이 뭘까요? 그때는 약이 없었습니다. 백신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면역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면역력의 정상화는 우리 건강을 지키는데 또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굉장히 필요한 거고요. 약이 생기고 백신이 생기더라도 면역력이 굉장히 극도로 저하되어 있으면 그 약이 하는 역할도 굉장히 낮아지기 때문에 그 병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K자연치유로 또 아니면 이제까지 알려드린 자연치유법으로 여러분들이 면역력을 정상화하는 것이 첫째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광범위 항바이러스의 개발입니다. 이 광범위 항바이러스제는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또 세상의 모든 제약회사들이 의학자들이 굉장히 관심을 기울여서 개발하자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은 지난번에 설명을 다 했지만 너무 중요한 것이라 다시 한번 설명해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여러분들이 인간은 동물이라고 합니다. 동물은 움직일 동자, 물건 건자에서 움직이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운동하지 않으면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림프계를 설명하면서도 판마기에 의한 그래서 운동이 림프혈 순환을 촉진하고 혈액의 순환을 촉진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웠습니다. 이 운동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을 건강에 지키는 가장 첫 번째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물리적 스트레스죠. 찬 것과 매운 것에 의한 커다란 자극들. 그다음에 정신적 스트레스, 또 수면 부족들, 또 환절기 때 추위로부터 오는 온도 스트레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과로 말할 것도 없고요. 음주와 흡연 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노화도 어떻게 돼요?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면역력을 높이는 거는 뭐 그 반대로 하면 되겠죠. 적절한 운동. 저는 여러분들한테 기어다니기 운동을 추천했었습니다. 그리고 자극적인 않은 음식을 먹는 것, 찬 거, 매운 거 피하는 거고요. 스트레스 관리하는 법으로 체온 유지라는 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옷을 따뜻하게 입고 그다음에 그것이 더 심할 때는 어떻게 돼요? 각탕법으로 몸을 데우는 법을 설명했습니다. 적절한 영양이죠. 빈혈 관리는 빈혈이 있으면 무조건 빈혈은 먼저 치유하라 그랬고요. 그다음에 여름철에 나트륨 섭취에 대해 설명했었고요. 그다음에 적절한 체중 유지, 그다음에 충분한 휴식, 그다음에 예방접종은 후천적 면역 관리에 되게 중요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면역력에 좋은 식품으로는 프로폴리스, 보스웰리아, 모리악, 마누카 꿀, 그다음에 자일리톨, 비타민 C들을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지금 이제 항바이러스 제일 유명한 것이 타미플루, 그다음에 렘데시비르인데 타미플루는 바이러스의 증식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증식하기 위해서는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 세포 안에서 유전자를 증식하고 또 복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충분히 복제가 되었으면 그 유전자들이
바이러스가 돼서 다시 우리 몸을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몸 전체에 질병을, 증상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타미프루는 충분히 증식된 바이러스들이 세포막을 뚫고 나오는 것을 막아서 세포에 바이러스 감염을 막습니다. 또한 렘데시비르는 바이러스의 세포 감염을 막는 것이 아니라 2단계 세포 내에서 바이러스의 복제와 증식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세포의 바이러스 감염들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천연물들, 특히 식물성 항바이러스 역할을 하는 것들은 식물에 감염되는 바이러스를 억제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개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더 효율적인 항바이러스 효과를 내기 위해서 결국 바이러스의 공통 부분이 많은 부분들을 작용해서 하나의 물질 갖고도 여러 가지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있도록 진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천연물, 식물유래 항바이러스제가 동물에 감염시키는 바이러스를 억제한다는 건 굉장히 획기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획기적인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지난번 설명했듯이 이 물질들이 광범위 항바이러스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여러 종류의 또 신종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그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림프순환계입니다. 림프순환계에 대해서 림프순환계는 지난번에 자세히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효능 효과에 대해서 실제 예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림프순환계는 심혈관계와 연결된 보조순환계로서 심혈관계의 체액순환을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심혈관계와 림프순환계의 체액순환의 비율을 보면 심혈관계가 7, 림프순환계가 3입니다. 그래서 체액순환의 입장에서 보면 심혈관계가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하지만 세포의 환경으로 보면 림프순환이 혈액순환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지난번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림프순환의 효과를 보면 림프순환은 세포가 원하는 최적의 환경을 만드는 효과입니다. 이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그런 분자량이 큰 것들이 모세혈관으로 못 들어가니까 림프관을 통해서 이동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첫 번째, 과도하게 축적된 조직액의 개선입니다. 과도하게 축적된 조직액이란 그 부위에 부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부종을 개선하는 것이 림프순환의 가장 첫 번째 효과라고 설명을 했고요. 이 부종 개선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부종이 있는 부위에는 또 비만이 같이 생기고요. 그래서 비만도 림프순환의 부족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명이 개선됩니다. 그래서 림프순환에서 여러분들이 개선될 수 있는 건 첫 번째 부종 개선이고요. 그 다음에 복합적인 이유로 비만이 개선되고요. 그 다음에 이명은 달팽이관에 그런 림프액들이 차여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들이 개선되면 이명이 개선됩니다. 조직에 쌓인 노폐물과 독성 물질의 배출을 촉진합니다. 자, 림프순환이 될 때 조직에 쌓였던 체액이 빨리 배출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안에 쌓여있던 독성 물질과 노폐물도 같이 배출이 촉진되죠. 그것들은 남고 나머지는 나가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런 독성 물질과 노폐물이 배출이 되면 염증이 개선되고요. 통증이 개선됩니다. 또 그런 그 혈관에서 빠져나온 혈액들, 즉 피멍이죠. 피멍도 어떻게 보면 노폐물이기 때문에 림프관으로 빠져나가므로 피멍이 개선됩니다. 색소 침착증도 멜라닌 세포가 분비되는 멜라닌 색소가 세포와 세포에 쌓이는 것들, 이것도 림프순환이 촉진되면은 색소 침착증도 개선이 됩니다. 그다음 인체의 항상성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혈압과 혈당을 안정화시키고요. 그다음에 체온을 정상화시켜서 발열 시에는 해열작용을, 저체온 부위에는 체온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림프순환의 효과는 또한 조직에 필요한 영양분과 산소와 수분의 공급을 원활히 해서 영양의 불균형의 개선을 촉진합니다. 이것은 좀 자세히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여러분들 비만한 사람들 있잖아요. 지방이 한 군데에 고여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밥을 굶거나 늦게 먹으면 배고픔을 더 시달립니다. 우리 몸에 지방이라는 그런 도시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순환이 안 되면 내 몸에서 영양분이 필요할 때 저장된 영양분을 꺼내줄 수가 없기 때문에 허기증이 돼서 더 밥을 많이 먹게 되고 더 많은 공복감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환은 우리 몸에 이렇게 구석구석 쌓이는 것들을 필요할 때 꺼내 쓰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림프순환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그래서 우리 몸에 어떻게 돼요? 구석구석 쌓이는 것들을 빨리빨리 꺼내 쓸 수 있다면 어떻게 돼요? 적은 양으로도 충분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충분히 효율적으로 쓰게 될 때 우리의 세포들은 왕성하게 활동하고요. 우리 전신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오장 모두의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 경우는 성장 발육이 정상화되고요. 근력도 강해지고요. 호르몬 대사도 정상이 되기 때문에 호르몬 대사도 정상화되고요.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거는 흉터가 예방되고 또 흉터도 개선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림프순환의 효과는 또한 면역 기능을 강화하고 또 골밀도를 높여주고요. 그 다음에 골절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골절 회복이 그냥 일반적인 골절 회복이 아니라 지난번에 얘기했죠. 70세가 넘은 골다공증 환자들의 골절도 회복시킬 정도로 강력하다 그랬습니다. 또한 모근의 림프순환 촉진은 모근의 영양분을 공급을 촉진해서 발모를 촉진하고 율모를 촉진합니다. 또한 피부의 보습작용을 촉진해서 피부가 촉촉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몸에서 장내에서의 영양분의 흡수도 촉진하지만 피부에서의 림프순환은 또 피부를 통한 영양분의 흡수를 촉진합니다. 이거는 실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실제 사례들은 한번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피부가 어떠한 물리적인 자극에서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벗겨지는 경우입니다. 원래는 이거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이렇게 커서 피부하고 피하 조직이 격리돼서 안에는 피가 꽉 차 있는 출혈 상태고요. 겉에만 피부가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썩어서 이렇게 다 이렇게 병원에서 제거해서 제거했을 때 모습입니다. 피부과에서는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방 1cm의 피부의 손상은 피부 이식을 통해서만 회복이 가능하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저는 이 환자에게 림프순환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크게 벗겨진 다음서부터 3개월 정도를 했는데 이 환자가 뭐냐면 그때 한번 저는 피부 조직이 어디까지 회복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끝까지 해주려고 했었는데 이 환자가 이제 문제가 안 생기니까 미안하다고 저랑 또 소식을 끊어서 한동안 있다가 3개월 있다가 저한테 보여준 모습은 저기 이렇게 오른쪽의 모습 보시면 아까 손상된 피부는 다 회복됐지만 가운데 조그맣게 켈로이드가 생긴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게 끝까지 갔으면 한 3개월 정도 더 추가했으면 그런 켈로이드도 없이 깨끗한 피부가 됐을 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도 어떻게 돼요? 1cm가 넘는 것들을 피부 이식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는 것들이 림프순환에 대해서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 그림에 나오는 사진은 화상 흉터입니다. 화상으로 생겼던 그런 켈로이드의 모습입니다. 왼쪽에 있는 거는 제가 림프순환 관리를 하기 전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세히 사진을 보시면 피부가 비우된 것들을 알 수 있고 피부가 뻘겋게 염증 사항인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환자는 화상으로 인해서 피부 이식까지 했었고요. 그리고 13개월이 지났습니다. 보통 의학적으로는 상처가 생긴 다음에 12개월이 지난 켈로이드는 의학적으로 제거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환자를 저는 소개받고 한번 림프순환 관리를 해봤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림프순환 관리를 했고요. 30회, 총 30회를 했습니다. 3개월 조금 넘는 시간이었는데 그렇게 된 관리 후의 모습이 저렇게 됩니다. 3개월 정도 더 했으면 켈로이드가 많이 개선돼서 훨씬 더 좋은 모습이겠지만 이 환자가 30회를 하고 포기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약국에 오시려 그러면 이분들이 오는 시간 1시간, 가는 시간 1시간에다가 또 관리 시간이 또 1시간 반 정도 걸리니까 거의 4시간의 시간을 빼먹어야 되는데 이분은 또 직장을 다니니까
그렇게 일주일에 2번씩 시간을 빼기가 되게 어려웠던 환자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은 피부 이식을 하면서 신경의 말단이 손상되었는지 바늘로 찌르는, 아니죠. 바늘로 찌르는 게 아니라 송곳으로 찌르는 자통들이 되게 심했답니다. 그래서 따끔하면 어떻게 돼? 움찔움찔대고 견딜지 못할 정도로 아팠어서 항상 압박 양말을 신고 다녔답니다. 그래서 압박 양말을 제가 몇 시간 정도 신느냐 그랬더니 하루 24시간 신는다 그럽니다. 어떻게 24시간을 신고 있냐 그랬더니 그렇지 않으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답니다. 단 발을 닦을 때만 살짝 벗고 빠르게 닦고 다시 바로 양말을 신는다 합니다. 어떨 때는 그 차이에도 또 아픔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 분이 2개월이 넘어가니까 아까 바늘로 찌는 자통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켈로이드도 많이 개선됐겠죠. 자통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상처면을 안 보게 되죠. 상처면을 안 보게 되니까 흉터가 또 심한 것들을 보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 얘기가 뭐냐면 흉터를 안 보니까 흉터가 있는 것들을 신경이 안 쓰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시간을 빼는 게 더 불편해서 3개월 정도의 좋은 경과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림프 관리를 받는 것들을 포기했던 환자입니다. 그래도 좋은 자료라 여러분들은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뭐냐면 그렇게 보니까 또 흉터를 어떻게 하면 어디까지 좋아질까를 제가 한번 고민했었습니다. 그래서 흉터 중에 제일 깊은 흉터가 무엇일까를 고민했더니 제왕절개 수술이 제일 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제왕절개를 수술하신 분들을 섭외해 봤더니 마침 제가 잘 아는 의사 선생님의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을 앞두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예약을 했죠. 제왕절개 수술을 하고 나서 제가 흉터 관리를 한번 해보겠다 해서 제왕절개 수술로 분만이 출산을 하고 난 후에 산후조리원에서 21일 동안의 요양을 하고요.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3일 정도가 지난 다음에 24일째 저한테 왔습니다. 저는 이분한테 림프순환 관리를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3번, 이틀에 한 번씩 했죠. 일주일에 3번씩 해서 2주를 했습니다. 6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주일에 2번 해서 2회, 그러니까 2주를 했으니까 4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10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그런 그 제왕절개 면에서 수술 자국 면에서 느껴지던 어떤 뭉클한 것들이 만져지더라고요. 그런 뭉클한 것들이 6회 정도 되니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켈로이드를 만드는 원천인가 생각을 했고요. 그래도 안심이 되기 위해서 10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8개월 후에 다시 이분을 불렀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리고 실제로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되게 수술 자국에 볼펜심만한 딱딱한 켈로이드가 있는데 그것이 전혀 없었고요. 겉에 그 칼자국만 있었는데 이런 칼자국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진다 그래서 켈로이드가 생긴 걸 없애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켈로이드를 안 생기게 하는 건 굉장히 수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요거는 이제 피멍입니다. 그냥 피멍이 아니라 얼굴에 매선이라는 그런 성형 시술을 한 다음에 피멍이라 이 시술했던 병원에서는 이 피멍은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가고 길게 하면 1년 정도 간다고 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림프 순환 관리를 3번 실시했고요. 여러분들이 제일 그 좌측에 있는 진한 것이 처음의 상태고 이것들도 바로 온 것이 아니라 보름 정도 지나고 와서 피부 안에서는 충분히 혈액 응고가 되었던 상태일 것입니다. 그것이 한 번 그 관리했을 때는 별로 티 안 나지만 2번째는 굉장히 완연하게 없어졌고 3번째는 거의 없어진 걸 알고 있습니다. 피멍이 개선되는 건 단순하게 피멍만 개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피부에 속에 있는 조직에 있는 노폐물들이 개선되는 것들을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사례고요. 우리 몸 밖에서 보이는 피멍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 있는 뇌출혈도 개선시킬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오늘 면역력과 그 다음에 림프순환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길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